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인간다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배운 딥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의미, 뇌공학 이런 것들은 사실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어떤 에피타이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우리는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활동을 할 건데요. 기존에 인공지능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계학습, 딥러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또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 과학기술이 나오면은 결국은 과학기술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활용되는 수단입니다. 그럼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제목처럼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이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요. 다이너마이터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 없죠. 다이너마이터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다이너마이터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그것은 바로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느냐, 나는 직접 개발하진 않지만 그 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읽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서비스들과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활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앞에 내용들을 빠르게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엊그제가 아니죠. 선생님이 그 저번 시간에 보여준 영상에 나온 많은 그런 건데, 우리 이 오바마 대통령 영상, 이거 다 가짜인 거 지금 설명을 드렸죠. 이 오바마 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오바마 연설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CCTV, 사실 여러분들도 아파트나 여러분 집, 주택에서 나와서부터 그 학교라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목적지로 가는 동안 노출되는 그 CCTV의 수가 한 대략 300회 정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약 300대 이상의 CCTV를 거쳐서 지낸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CCTV로 감시를 해요. 근데 감시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개인 한 명 한 명이 누구인지까지 특정해서 인물을 확인하면 이 인물 이름, 예를 들면 이동수라고 하는 인물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동수라고 하는 인물이 약간 테러 분자, 이 사람이 맨날 폭탄 제조법 검색하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다 죽일 거야 이런 공격적인 멘트를 한다면 인공지능 자체가 이 사람 이동수를 위험 인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수가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든지 항공기나 아니면은 그런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동수는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비행기 태우는 걸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빅브라더 정책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면 아이 납치라든지 예를 들면은 흉악한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대상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중국처럼 일반 사람들까지도 표적이 되어서 감시당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과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과 지식을 기르는 수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짜 오바마 영상도 마찬가지죠. 아기를 품고 만약에 오바마 연설 영상을 가지고 누가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린다면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크겠죠. 자, 실제로 인공지능이 과연 학습하는 속도, 학습 능력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독학으로 바둑과 체스 같은 보드게임을 배우는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바둑 규칙을 배운 지 30시간 만에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의 능력치를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16년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대국에서 4승 1패로 완승을 거둔 인공지능 알파고. 바둑대국 16만 건을 학습하고 수십만 건의 가상대국을 거듭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딥마인드 연구진이 이번에는 여러 게임을 스스로 독학하는 인공지능 알파제로를 내놨습니다. 게임 규칙만 주면 인간의 대국 기록, 즉 빅데이터가 없이도 스스로 게임을 반복하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AlphaZero is a kind of experiment in how little knowledge can we put into these systems and how quickly and how efficiently can they learn. 4세대 TPU와 44개 CPU 코어를 탑재한 알파제로는 처음엔 게임 초보자처럼 수를 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승률이 높은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인간 신경망과 가장 닮았다는 평가입니다. 알파제로는 학습 4시간 만에 체스 인공지능 챔피언인 스톡피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를 능가하는 데는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알파제로는 앞선 버전이자 바둑계 인공지능 최강이었던 알파고 제로와의 대국에서도 61%의 승률을 거뒀습니다. 연구팀은 보드게임 외에도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We can work with energy systems in the real world, with healthcare systems in the real world. Where we'd like to go with this is to push on to new domains that no one's cracked.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지 최신호의 머리 기사로 수록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머리 기사로 수록. 자, 방금 이 영상에서의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면은, 자, 우리가 기존 시간에 그 기계를 학습하는 방법, 선생님이 있어서 누가 알려준다, 지도학습, 선생님이 없어 그냥 혼자 스스로 데이터를 분류해 보는 것, 비지도학습, 선생님도 없고 이건 뭔지도 몰라 근데 스스로 그냥 가지고 놀면서 그 방법을 깨우치는 것, 강화학습이라고 했는데, 그 강화학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알파고가 기존의 알파고들은 이렇게 바둑의 대역하는 모습들, 규칙도 사람들이 좀 알려줬는데 그냥 바둑판, 흰 돌, 검은 돌 주고 그 여러 칸의 격자에서 바둑돌을 지가 스스로 놀면서 규칙도 터득하고 게임의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런 코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컴퓨터형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기계를 학습시켜서 기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아까 이 딥마인드에서 관계자가 했던 말, 이게 가장 선생님 인상 깊어요.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나 의료 건강 분야와 같이 사람이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도움을 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측이나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들,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들의 인공지능이 점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이 점점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짝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에서 많이 봤지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인공지능은 선생님 관점에서 사회적인 요구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필요성, 자, 복잡하고 처리하기 까다로운 데이터가 존재하는 현실이죠. 자, 현실에 이 실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데이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뒷장에 설명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로 표현되는 이 실제 생활을 보니까 좀 사회적인 요구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 인간이 해결하기 좀 어려워, 복잡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계학습, 딥러닝을 적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그냥 바둑의 규칙, 이런 룰을 던져줬을 때 인공지능이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들, 그럼 이 다양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이 인공지능 활용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인간의 지적 노동이 대체가 되는 거죠. 아,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 수학적인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설득도 해야 되고 필요성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시키는 거고, 그러면은 이 실제 생활을 하다 보고 인공지능을 또 적용하다 보면은 또 다양한 변수가 늘어나고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정, 보완, 발전하고 성능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죠. 업데이트 되죠. 업데이트를 통해서 스마트폰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이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 발전되면서 더 나아가는 거죠.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상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은 모든 것이 지금 데이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 2010년이라고 하는 이 기점, 2009년도에 대한민국의 아이폰 3가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아프리카나 인도, 아직도 이 도발개발국이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나 아직 어려운 나라들은 이렇게 정보 격차의, 정보의 혜택에서 굉장히 밀려나 있지만, 미국이나 이렇게 일본, 이렇게 한국 같은 세계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G20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선도적인 걸로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10년 이후 보면 그죠? 엄청나게 증가해요. 근데 중요한 거 정형 데이터라고 했는데 자 일단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2011년 전 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약 1.8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1.8 제타바이트는 2천억 개의 이상의 고화질 영화, 2천억 개 이상의 고화질 영화를 4,700만 년 동안 시청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량입니다. 여러 세대가 거쳐서도 우리는 그 영화를 다 할 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양. 근데 이게 2011년이에요. 2020년은 그것의 5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근데 그 데이터가 뭐냐면 이 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하나의 사례를 갖고 왔어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성별, 나이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가 유목화되어 있고 보기 쉽게 되어 있고 어떤 카테고리로 정렬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유튜브처럼 유튜브는 1분에 400시간이 넘는 영상이 올라오고 매일 10억 시간에 달하는 동영상,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보기 힘든 영상들의 그 양이 막 올라와요. 그 영상 하나하나 올라오는 걸 다 데이터로 가잖아요. 그렇게 데이터들, 텍스트, 영상, 멀티미디어, SNS, 이메일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특별히 사물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들까지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특히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분석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접목해가지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하나는 식량난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글로벌 워밍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식량 생산도 그에 맞춰서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식량을 많이 생산함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식량을 생산하는 데서부터 제조, 유통 모든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유엔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버려지는 음식을 줄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도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누비랩의 김대훈입니다. 인공지능 푸드 스캐너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저감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자동차 신기술 관련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과 유사한데요. 차 앞에 어떤 오브젝트가 왔는지 그 오브젝트와 차와의 거리 정보를 통해서 차가 얼만큼 빠르게 선회해야 되는지 하는 그 기술을 푸드테크 분야에 접목을 하였습니다.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연구하시다가 지금은 그 자율주행차에 적용된 기술들을 급식소에서 지구온난화,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용한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좀 더 집중을 해주세요. 식소에서 배식을 받고 난 후 식판을 스캔을 하게 되면 음식의 종류와 양을 한 번 스캔으로 다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을 다 저희가 데이터화할 수 있고요. 식사를 이 부분 포인트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 보면은 앞에 카메라가 있고 거리를 계산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된 기술들, 카메라를 통해서 음식을 스캔하면 음식의 종류와 칼로리, 영양 성분이 표시, 데이터되는 거예요.
칼로리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을 다 저희가 데이터화할 수 있고요.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잔반 남긴 그 식판을 또 스캔하게 되면 어떤 음식을 얼마큼 남겼는지를 또 알 수 있어서 실제 섭취한 양 대비 영양 성분이나 칼로리를 다 알 수가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음식을 얼마큼 남기는지를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식습관 개선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환경창업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환경부 장관상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인공지능 대회인 AI 그랜드 챌린지에서 다양한 연구기관과 경쟁한 끝에 탑5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국방부와 서울시청, 교육청,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딱 맞다는 체질은 항상 회사에 있을 때도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있을 때 점심시간마다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사를 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먹었는데, 그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남아있는 걸 저는 매일처럼 목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지? 전국에 있는 급식소가 몇 개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엄청나게 로스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담당자분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 인터뷰 속에서 식수 예측이 너무 힘들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반을 많이 남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좀 필요했습니다. 퇴식구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보통 얼만큼 어떤 음식을 남기는지를 저희가 먼저 측정을 해봤고요. 일단 안 남기는 사람은 안 남기고, 남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남긴다는 재미있는 결과를 저희가 봤고요. 습관적으로 버리는 음식의 과반 이상이 남기는 사람 상위 30%에서 발생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고객 검증을 짧은 시간 동안 한 거죠. 매니저분이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비즈니스적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남기는 사람 지속적으로 남길까? 그리고 자기가 남기는 거는 알고 있을까? 보상 체계를 해서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첫 번째 타겟 고객은 학교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식습관, 영양 교육을 개인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TFT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무턱대고 찾아가서 또 설득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신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그거를 스캔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생소하다. 지금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 분석된 데이터는 신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유사한 솔루션을 가진 곳은 없어서 의구심을 품었고요. 이게 안 된다고 가정을 세우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안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득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노력을 했죠. 반별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적게 남기는 반에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반에만 보상을 줬는데도 그 초등학교 전체에서 동일한 기간 대비 50%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사내벤처도 도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푸드테크다 보니까 현대차와는 괴리가 좀 있어서 그랬는지 저희 내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내벤처는 저희는 되지 않았고, 환경창업대전을 시작으로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창업대전이든 초기 스타트업이든 처음에는 없던 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이든 아니면 투자자분이시든 고객이든 설득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탄탄해야 되고, 스토리에 기반이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의했던 그 문제를 저희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발표할 때는 국내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누군가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다.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대상의 통보를 받았을 때 또 마침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속에서 이제 대상 소식을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희는 2년차 스타트업으로서 기술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믿는데요. 저희의 비전은 전 세계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적화시키고, 그다음에 전 세계 인류 영유아기 때부터 노년기가 될 때까지 전 생애 주기의 식습관을 다 데이터화시켜서 각각의 생애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누비랩은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놀이터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단체급식에 타격이 좀 있는데요. 기술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몇 초 동안 서 있어서 스캔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배식을 받는 과정, 퇴식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존고처럼 사용자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스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에서 제일 제가 자신 있는 건 바로 실행력입니다. Fast execution. 밝은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미래를 보며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선생님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급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 2번 봐도 되고 3번 봐도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선생님이 나중에 부분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이분의 이 관점부터 얘기를 해볼까. 자, 사회적인 요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분이 접근했던 문제는 뭐였냐면 식량난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UN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식량난 심각하구나, 지구온난화 문제 심각하구나. 근데 식량난과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고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고 소와 돼지를 기르다 보니까 메탄가스는 더 많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유통하고 이런 제조 과정 자체가 다 지구온난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지구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늦게 하다 보니 버려지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과 앞으로 20대, 30대가 되면 분명히 어느 곳에 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건데 그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할 건데 그 문제를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보고 해결의 필요성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깨우쳐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했죠? 자신이 일단 가지고 있는 기술들보다도 인터뷰를 하죠.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그 다음에 관찰하죠.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버리는 사람들만 버린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자, 문제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반찬이 많이 버려져. 잔반이 많이 나와. 잔반이 많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이죠. 잔반이 많이 발생해. 이건 현상이고 사실인데 이게 왜 많이 발생하지?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것이 문제야 라고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제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식습관이 좋지 않다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식습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적용해요? 자, 배식을 받을 때 음식을 스캔하면 거기에 칼로리와 영양 성분이 데이터화되고 그 음식을 이제 버릴 때 잔반을 스캔하면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얼마의 칼로리 섭취했고 어떤 영양 성분을 이제 얻었는지를 개인에게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이동수 오늘 단백질 몇 그램 먹었어? 뭐 먹었어? 그럼 내가 오늘 뭘 부족하게 먹었구나. 급식 잘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음식 스캔을 자동화하는 아까 뭐 아마존고 매장처럼 사용자 입장에서도 계속 문제를 생각하죠. 음식을 찍고 받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자 편의, 자동으로 스캔되고 버릴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그렇게 사용자 입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스캔하는 걸 더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생애 전 생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갈 때까지 이 식습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거기까지 생각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되는 건데 아까 데이터 기반의 스토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 지금부터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연구를 해보니 우리 학생들의 인성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요.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실제 연구 결과의 어떤 데이터,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고객의 요구,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 인공지능, 지금까지는 인간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래다 놓고 사람들한테 자, 지금부터 아이디어 내세요. 자, 아이디어 내고 야, 이 아이디어 가지고 기발하다. 한번 적용해 보자. 늘 이런 식이었어요. 뭐 그래서 공모전을 열고 학교에서도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은 문제 던져주고 자, 문제 해결해 볼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부터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잔반이 많이 버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식습관이 문제였던 거죠. 식습관이 잘 갖춰진 사람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잔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넘쳐나는 일상생활의 데이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 아까 이 인공지능 개발자 아저씨도 말했지만은 일상생활은 다 데이터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데이터 잘 모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 얻어서 그걸 잘 분석을 하면 거기에 딥러닝이나 뭐 기계학습 써가지고 인공지능 기술 접목해서 잘 분석만 하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보여주는 거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과거의 번영, 딥러닝 이전될 때는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한글로 번역될 때 띄어쓰기가 없다 보니 father enters the bag 이렇게 번역이 되던 것이 똑같은 문장인데 딥러닝이 적용되면 이 문장 아래 문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룸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번역될 확률이 높은 것, 이 의미에 더 부합한 것, 그냥 공식 매뉴얼이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들의 의미를 찾아가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부분도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save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많죠. 그래서 문맥 속에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돈을 저축한다, 시간을 절약한다, 나는 아내를 구한다, 나는 아내를 저축한다?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적용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코딩까지 하고 알고리즘까지 만드는 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직 단계에서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마저도 볼펜처럼 도구로 쓰는 날이 올 건데, 내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뭐지? 잔반이 많이 나온다가 문제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잔반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잔반을 버리는 사람의 식습관 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식습관이 개선돼야 돼.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 그럼 이렇게 여러분도 문제를 명확하게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제를 한 두 개 정도 던져볼게요. 환경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량난, 근데 선생님은 좀 약간 지구온난화 더 범위를 크게 줄게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상황 속에서 지금 북극과 뭐 남극이 얼음 녹고 있고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괴되고 있는데 일상의 사람들 분리수거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분리배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일회용품 사용량은 매우 증가하고 있고 탄소 배출도 매우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과 이와 또 별도로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노인과 어린아이들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죠. 여러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선정해보고 그 상황에서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면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을까를 지금부터 해결해 보는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아이디어가 없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떠올라요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다양한 제품에 한번 연결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 번역 인공지능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화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시간이 아니죠?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이렇게 딱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본 친구가 듣는다면, 만약에 영국에 있는 친구가 듣는다면,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막이 나오게 한다면, 이런 걸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영어를 몰라도 사람 말을 듣는 순간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돼서 딱 들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기존의 제품들을 더 확장시켜서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족이나 친구, 카톡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사회적인 약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 뭐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 지금 지구온난화의 해결 방법과 좀 거리가 동떨어진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부모님의 생활습관, 나의 생활습관 중에서는, 혹은 내 동생의 생활습관, 우리 이렇게 생활습관에서 좀 바꿔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어차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면 그걸로 잘 우리가 돌려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스토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무엇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받는 음식을 스캔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버릴 때, 죄송합니다. 스캔하고 버리는 음식과 비교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했고 얼마만큼의 영양 성분을 오늘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들도 역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처음에 먹는 음식을 스캔하고 버릴 때 음식을 스캔해서 이런 비교값을 알려준다. 이런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특별히 구글 사이트 도구로 오늘 제작을 할 거예요. 자,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드릴게요.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제출하는 거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유 있게 9월달 안까지 한번 제출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제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5, 6년 후에 여러분의 20, 30대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어떤 일이든 하든 간에 인공지능을 이 볼펜처럼 쓰는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이 여러분 이 볼펜처럼 여러분들 책상에서 쓰고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건데 이때 중요한 것, 이 인공지능을 볼펜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소설가는 볼펜으로 소설을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똑같은 도구로 활용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가치는 천차만별이죠. 여러분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수없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어렵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꼭 해줬으면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 도구로 제작하고 선생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거를 링크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링크로 제출하는 방법 모르면 선생님이 유튜브에 과제 제출 링크, 구글 사이트 도구 링크 제출 방법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링크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모두가 쓰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그 개발자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가정을 세우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안 될 이유가 엄청나게 많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어요. 난 인공지능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르겠는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을 닫히고 동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예 접근할 수도 없고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세요. 자, 사회적인 약자, 노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심각한 환경 문제들, 기후환경 리스트,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문제도 괜찮고요. 이런 감염병, 이런 여러 가지 범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를 구글 사이트 도구로 만들어서 링크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생님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